미정아, 우리 이혼하자. 뭐? 미정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퇴직하고 나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 서로 행복하지 않잖아. 미정이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자 화를 냈습니다. 나이 67에 이혼? 미쳤어?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서로 존중하지 않고 사는 게 문제지. 명함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35년간 제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명함 지갑이 서랍 깊숙이 파묻혀 있었어요. 해외 영업 팀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그 작은 종이가 제 전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없어진 거죠. 저는 장도연입니다. 67세, 퇴직 1년 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함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이름을 찾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직장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느낌 말이에요. 새벽 6시,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집니다. 3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퇴직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시간에 깨는 거죠. 침대 옆 탁자를 더듬거렸습니다. 예전엔 휴대폰부터 확인했는데 이제는 확인할 메시지도 별로 없어요.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참 어색하더라고요.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목이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거든요. 면도를 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거실로 나오니 아내 미정이가 벌써 일어나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미정이가 컵라면을 끓이면서 말했습니다. 습관이 돼서 그래. 퇴직했으면 좀 더 자지. 아침마다 일은 기상하네. 아니면 운동을 가던가.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서두를 곳도 없는데 일찍 일어난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35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7시 30분 지하철을 탔던 제가 하루 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아서 그래. 알았어, 그럼 아침은 알아서 해 먹어. 나는 등산 가야 해. 미정이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문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시간이면 평소에는 뉴스를 보면서 아침을 먹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미정이가 늘 저한테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 맞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냉장고를 열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회사 일이 바빠서, 출장이 많아서, 저녁 약속이 있어서 항상 핑계가 있었죠. 계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계란 후라이라도 해 먹을까 싶었는데 프라이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경제 뉴스를 봤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됐든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든 이제 제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됐으니까요. 오전 10시쯤 되니까 적막함이 몰려왔습니다. 이 시간이면 보통 중국 바이어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 텐데요. 30년 넘게 해외 영업을 하면서 쌓은 인맥들, 그들과의 관계가 명함 한 장과 함께 끝난 거죠.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카카오톡방들이 여러 개 있긴 한데 대부분 회사 관련이에요. 퇴직 후에는 대화가 뜸해졌죠. 가끔 누군가 안부를 물어봐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등산 갔다가 친구들과 식사까지 하고 올 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35년 동안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 제 정체성은 회사에서의 역할이었나 봅니다. 팀장이라는 직책, 해외 영업이라는 전문성,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오후에는 산책이라도 해볼까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회의를 하고 있을 텐데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니까 참 한적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고
집에 있는 건 제 또래의 퇴직자들과 주부들 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여유롭게 하늘을 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구름들도 목적지가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저녁쯤 미정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서 쉬었어. 매일 그럴 거야? 좀 나가서 뭔가 해봐. 미정이의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5년 동안 회사 일만 하다가 갑자기 자유 시간이 생기니까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명함 없는 아침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제 존재감이 명함 한 장에 달려 있었다는 게 서글프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보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정이가 아직 자고 있는 동안 설거지부터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릇을 어떤 순서로 씻어야 하는지, 세제는 얼마나 써야 하는지 몰라서 헤맸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정이가 일어나서 부엌에 와보니 싱크대가 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설거지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이고 됐어 내가 다시 할게. 미정이는 한숨을 쉬며 제가 씻어놓은 그릇들을 다시 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놓은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미안해. 다음엔 더 잘할게. 됐어 됐다고 다른 거나 해봐. 씁쓸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오히려 일거리만 늘려준 것 같아서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빨래라도 개어볼까 했습니다. 건조대에 걸려있던 옷가지들을 가져와서 소파에 놓고 정성스럽게 개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출장을 다니면서 호텔에서 옷 개는 법은 나름 익혔거든요. 1시간쯤 지나서 미정이가 거실에 나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제가 개어놓은 옷들을 보더니 한 번에 다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개면 어떻게 해? 옷이 다 구겨져. 뭐가 잘못됐어? 봐 이렇게 개어야지. 미정이는 제가 개어놓은 셔츠를 펼치더니 다시 개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미정이가 개는 게 더 반듯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35년 동안 출장 다니면서 이것도 못 배웠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출장 다닐 때는 호텔 직원들이 해주거나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으니까 제가 직접 할 일이 없었거든요. 점심 준비를 도와보겠다고 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뭐 좀 꺼내줄까? 뭘 꺼내라고? 반찬들? 어떤 반찬? 저는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떤 반찬을 꺼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35년 동안 밥상은 항상 차려져 있었고 제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해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됐어 내가 할게 당신은 거실에서 쉬어. 미정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도움이 되려고 한 건데 오히려 방해만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장 보러 가자고 했어요. 그동안 미정이가 혼자 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마트에 가니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전혀 감이 안 왔습니다. 이 고등어는 어때? 너무 비싸 저기 할인하는 거 있잖아. 아, 저거? 당신은 가격도 안 보고 사려고 해?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알아? 미정이의 말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장 보는 건 미정이 몫이었고 저는 카드만 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까 수입이 줄어들었고 미정이는 하나하나 계산해가며 살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어. 회사에서 잘 나가던 게 집안에서는 통하지 않아.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5년 동안 해외 바이어들과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던 제가 집에서는 고등어 한 마리도 제대로 고를 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미정이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달걀이 깨졌네. 이렇게 대충대충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해? 조심해서 들고 왔는데 조심해서 일해. 달걀은 제일 위에 놓아야지. 모든 게 어긋나고 있었어요. 선의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매번 잘못되는 거죠. 35년 동안 회사에서는 후배들이 저를 우러러봤거든요.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남편이 된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서 미정이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쉬어 괜히 도와주려다가 일만 더 커져.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해야 할 게 뭐가 있어? 퇴직금도 나왔고 연금도 받고. 미정이는 저를 돈벌이, 기계로만 보는 것 같았어요. 일할 때는 월급 벌어오는 남편이었고 지금은 연금 받는 남편인 거죠. 제가 사람으로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도움이 되려고 하면 방해만 되고 가만히 있으면 무능하다고 하고 35년 동안 회사에서 인정받던 제가 집에서는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피곤했는데 지금은 무기력해서 피곤한 것 같았어요.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이상 집안일로 미정이를 도와주려는 시도는 그만뒀습니다. 대신 제 나름의 생활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35년 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항상 퇴직하면 이것저것 해봐야지 했는데 막상 그 시간이 오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생각해본 게 낚시였습니다. 회사 후배들이 종종 낚시 다녀온 이야기를 했는데 참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조용한 강가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지금 제게 필요한 것 같았어요. 인터넷으로 낚시용품을 알아봤습니다. 초보자용 세트가 1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 비싼 건 아니지만 미정이에게 말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낚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어때? 낚시? 갑자기? 미정이가 설거지를 하면서 되물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부터 해보고 싶었거든. 용품 사는데 돈 많이 들지 않아? 초보용으로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 요즘 같은 때에 돈 쓸 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 차라리 그 돈으로 생활비 보태는 게 낫지. 결국 낚시는 포기했습니다. 미정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퇴직하고 나니까 수입이 줄어들었으니까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게 맞죠. 두 번째로 생각해본 게 서예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교양으로 들었던 서예가 나름 재미있었거든요. 붓글씨를 쓰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았고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를 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한 달에 8만 원이더라고요. 재료비까지 합치면 12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어요. 서예 강좌 다녀보려고 하는데 서예를 왜 갑자기?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서 마음도 차분해지고 좋을 것 같아. 한 달에 얼마나 드는데? 12만 원 정도. 12만 원?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 우리 한 달 식비가 그것보다 조금 많은 거야. 미정이는 부엌에 있던 가계부를 가져와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봐, 퇴직하고 나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퇴직금을 조금씩 빼서 쓰고 있는 거야. 숫자를 보니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왔으니까 생활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해진 돈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도 취미 활동 하나 정도는 취미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럴 상황이야. 결국 서예도 포기했습니다. 12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인가 싶었는데 미정이에게는 아까운 돈이었나 봐요. 세 번째로 생각해본 게 골프였습니다. 회사 다닐 때 접대로 몇 번 가봤는데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퇴직한 사람들 중에 골프 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근데 골프는 아예 꺼낼 용기도 안 났어요. 레슨비, 용품비, 라운드 비용까지 생각하니까 다른 취미들과는 차원이 다른 돈이 들거든요. 골프는 생각도 하지 마. 미정이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난 골프 얘기 안 했는데 눈빛만 봐도 알겠어. 골프는 생활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생각해본 게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돈이 별로 안 들고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도서관에서 독서, 토론 모임을 운영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참가비도 없고 책값만 있으면 되니까 부담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독서 모임에 가보려고 해. 독서 모임? 도서관에서 하는 건데
돈도 별로 안 들어. 책 사는 돈도 돈이야.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면 되지. 토론을 하려면 미리 읽어야 하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해. 편의점이나 경비일 같은 거 말이야. 미정이는 제가 뭘 하든 돈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더라고요. 취미를 갖고 싶다고 하면 돈 낭비라고 하고, 그럴 시간에 돈을 벌라고 하고, 나이 67에 편의점 알바를 하라고? 나이가 뭐가 문제야? 요즘 시니어 일자리 많다고 하던데. 돈이 급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닌데. 급하지 않다고? 퇴직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미정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퇴직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35년 동안 일한 목적이 뭐였을까요?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돈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날 저녁,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면서 생각해봤어요.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정작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을 지나쳤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계산대에 서 계시더라고요. 혹시 저도 저렇게 되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정이는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취미 하나 갖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35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 퇴직 후에 서예나 독서 같은 소소한 취미를 갖는 게 사치인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미정이에게 저는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하는 기계일 뿐이라는 거요. 제가 무엇을 즐기고 무엇에서 행복을 찾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 왔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딸 은영과 사위,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인 손주 지우까지. 작은 거실이 갑자기 북적거렸어요. 이런 날이면 예전엔 정말 기뻤거든요. 바쁜 자식들이 시간을 내서 와주는 게 고마웠죠. 미정이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장을 보고 청소하고 음식을 미리 해놓고, 저도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이제는 건드리지 않기로 했거든요. 어차피 도와봤자 일만 더 커지니까요. 오후 6시쯤 식사 자리가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미정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죠. 저는 상 옆에 앉아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호가 최근에 맡은 사건 이야기를 했어요. 변호사로서 승소한 사건이 있었나 봐요. 은영이는 디자인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낸 얘기를 했고요.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요즘 뭐 하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순간 대답이 막혔어요. 뭐 한다고 해야 할까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산책하고, 그게 전부인데 그냥 쉬고 있어. 퇴직 후 아버님 제대로 편히 쉬고 계시는군요. 부러워요. 제대로 편히 쉬고 있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35년 동안 일한 사람이 쉬는 것도 잘못인가요? 지우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이제는 일 안 해요. 응, 할아버지는 이제 일 안 해. 그럼 매일 뭐 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매일 뭘 한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별로 하는 게 없거든요. 할아버지는 이제 자유 시간이 많아. 자유 시간에 뭐 해요? 책도 보고 산책도 하고. 재미있어요? 지후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아이에게는 할아버지의 하루가 궁금한 거겠죠. 하지만 저는 재미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미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재미있긴 뭐가 재미있어. 내 할아버지 하루 종일 집에서 밥만 축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미정이를 바라봤죠.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은영이가 말을 멈췄어요. 사실이잖아.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면서 뭘 하냐고. 미정이는 농담하는 투였지만 그 말 속에는 진짜 불만이 담겨 있었어요.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한 남편을 밥만 축내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밥만 축내요? 지우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제가 뭐라고 대답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밥만 축내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럼 뭘 한다고 해야 할까요?
준호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아버지도 이제 좀 쉬세요. 35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집에서 뭔가 좀 하시지. 미정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취미라도 가져보시라고 했더니 돈 든다고 난리고. 이제는 제가 돈을 아끼려고 취미도 안 갖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돈 쓰지 말라고 했던 건 미정이인데요. 아버지, 취미 활동 해보세요. 요즘 시니어들 골프 많이 치시던데. 사위가 말했습니다. 골프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돈 문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사위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제 돈으로 제 취미를 갖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정이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고요. 에이, 아버지 골프장에서 사업상 인맥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사업할 나이도 아니고 그래도 뭔가 하셔야죠. 이렇게 집에만 계시면. 모두가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집에만 있는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미정이는 제가 집에 있는 게 정말 싫은 것 같더라고요. 저녁을 먹는 동안 대화는 계속 자식들 얘기로 넘어갔어요. 준호의 사건, 은영이의 프로젝트, 지우의 학교 생활.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끼어들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왜 말이 없어요? 지우가 또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피곤해서 그래. 미정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뭐가 피곤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지우와 놀아줬어요. 아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했거든요. 지우는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할아버지로 대해줬으니까요. 할아버지, 내일도 집에 있어요? 응, 할아버지는 매일 집에 있어. 심심하지 않아요? 가끔 심심해. 그럼 할머니랑 어디 가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바쁘셔서 그래. 할아버지도 바쁘면 되잖아요. 아이의 말이 단순하면서도 핵심을 찔렀어요. 저도 바쁘면 되는데 뭘 해야 바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면서 미정이가 말했어요. 오늘 좀 부끄러웠어. 왜? 당신 때문에 아무 할 일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잖아. 그럼 뭘 하라고? 알아서 찾아봐. 나이 67에 매일 집에서 뭐 하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한 사람에게 하는 말인가요? 퇴직했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오늘 미정이가 가족들 앞에서 한 말들. 하루 종일 집에서 밥만 축내. 뭐가 피곤해. 집에만 있으면서. 그런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5년 동안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제대로 못 가졌어요. 지우가 태어났을 때도 중국 출장 중이어서 며칠 후에나 봤거든요. 은영이 결혼식 때도 바이어 미팅 때문에 늦게 도착했고요. 그 모든 걸 가족을 위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밥이나 축내는 존재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지우의 할아버지, 이제는 일 안 해요? 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순진한 질문이 제게는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일하지 않는 할아버지는 뭘 하는 사람인가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존재 이유는 뭘까요? 돈을 벌어올 때는 가장이었는데 이제는 짐이 된 건가요? 미정이에게 저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혹시 미정이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정말로 저는 집에서 밥만 축내는 무용한 존재가 된 건 아닐까요?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밥만 축내.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일까요? 새벽 2시쯤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통장과 가계부, 각종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35년간의 직장 생활이 숫자로 정리되어 있는 거죠. 먼저 퇴직금부터 확인해 봤어요. 세금을 떼고 나니까 2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평생 써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넉넉하지도 않더라고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에는 빠듯하지만 가능한 수준이죠. 그 다음에는 매월 지출을 계산해 봤어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식비, 교통비 등등. 미정이가 관리하던 가계부를 보니까 한 달에 대략 2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입 180만 원, 지출 220만 원, 매달 40만 원씩 부족한 거죠. 그래서 퇴직금에서 조금씩 빼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 가면 퇴직금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뺐으면 대략 58년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제 나이가 67세니까 125세까지는 걱정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있으면 달라지겠지만요. 그런데 만약 이혼을 한다면 어떨까요?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고 가정해봤어요. 퇴직금 2억 8천만 원의 절반인 1억 4천만 원. 여기에 집값의 절반까지 합치면 2억 원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2억 원으로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원룸 전세를 구한다면 1억 원 정도면 괜찮은 곳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1억 원이 남죠. 매달 100만 원씩 써도 8년 정도는 버틸 수 있고 거기에 연금까지 합치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사는 비용이에요. 두 사람이 살 때보다 훨씬 적게 들 거거든요. 관리비, 식비, 생활비 모든 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 테니까요. 다이어리를 꺼내서 정리해봤어요. 현재 상황 월 180만 원 수입, 220만 원 지출, 매달 40만 원 적자, 이혼 후 예상 2억 원 자산, 월 90만 원 연금, 월 70만 원 지출 예상. 숫자만 보면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았어요.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뿐더러 정신적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테니까요. 하지만 정말 이혼을 해야 할까요? 35년간 함께 산 아내와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미정이는 더 이상 저를 남편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였다가 이제는 돈만 쓰는 짐이 된 거죠. 밥만 축내는 존재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이어리에 한 줄 더 적었어요. 돈은 줄여도 되지만 존중은 줄여 살 수 없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까 마음이 좀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한 사람이 퇴직했다고 해서 무시받아야 하나요? 취미 하나 갖고 싶다고 하면 돈 낭비라고 하고 집에서 쉬면 밥이나 축낸다고 하고 그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계산이 끝났어요. 숫자로 보니까 확실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혼자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여유로울 수도 있고요.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35년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사는 것도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존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그냥 습관처럼 한 집에 사는 것뿐인데요. 아침에 미정이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서류들을 정리해놨어요. 밤새 뭐 했어? 전기 켜놨더라. 그냥 잠이 안 와서.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운동이라도 해. 미정이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밤새 뭘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거죠. 그날 하루 종일 계산한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혼 후의 경제적 상황, 혼자 살 때의 생활비, 앞으로의 계획들, 모든 게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되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고민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돈은 부족해도 살 수 있지만 존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쌓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더라도 혼자서 당당하게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67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자.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정이에게 이혼 얘기를 꺼낸 건 조용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그날도 미정이는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하냐는 식의 말을 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이혼하자. 뭐? 미정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퇴직하고 나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 서로 행복하지 않잖아.
미정이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자 화를 냈습니다. 나이 67에 이혼? 미쳤어?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서로 존중하지 않고 사는 게 문제지. 결국 몇 차례 대화를 거쳐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미정이도 저와 계속 사는 게 스트레스였나 봅니다. 재산 분할도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고요. 집은 미정이가 갖고 저는 퇴직금과 예금의 절반을 가져왔어요. 계산했던 대로 2억 원 정도 됐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역 근처의 원룸이었어요. 15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전세금 1억 원을 내고 나머지 1억 원은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죠. 이사한 첫날 밤, 텅 빈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편안하더라고요. 문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어요. 혼자 사는 기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35년 동안 미정이가 다 해줬던 일들을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거죠. 첫 번째 난관은 세탁기였어요. 빨래를 넣고 세제를 넣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표준, 강력, 섬세, 울세탁 이런 게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세탁기 사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어떤 코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실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평소 빨래는 표준 코스, 두꺼운 옷은 강력 코스. 간단한 얘기였는데 저는 몰랐던 거죠. 두 번째는 요리였어요. 밥 짓기부터 막혔습니다. 쌀을 씻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첫 번째 시도에서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죽이 됐고 두 번째는 너무 적게 넣어서 설익었어요.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 요리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니까 영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남자들이 간단한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영상을 보면서 따라했더니 그럴듯한 밥이 나왔어요. 첫 번째 성공이었죠. 계란 후라이도 몇 번 실패했어요. 불 조절을 못해서 탔거나 뒤집다가 터뜨리거나 하지만 계속 해보니까 늘더라고요. 세 번째는 청소였어요. 진공 청소기는 쓸 수 있었지만 걸레질이 문제였어요. 어떤 세제를 써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닦아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마트에 가서 청소용품을 샀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헤맸습니다. 바닥용, 유리창용, 화장실용 다 따로 있더라고요.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간단한 거였는데 저는 복잡하게 생각했던 거죠. 한 달쯤 지나니까 어느 정도 적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틀고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워 먹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35년 동안 해본 적 없던 일인데 의외로 재미있더라고요. 빨래도 이제는 척척 할 수 있어요. 세탁기 돌리고 널고 개서 정리하는 것까지 미정이가 해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요리도 조금씩 늘었어요. 처음엔 라면, 계란 후라이, 김치찌개 정도였는데 이제는 불고기도 해먹고 생선구이도 할 수 있어요. 유튜브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는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뭘 하든 편하더라고요. 밥을 흘려도 제가 치우면 되고 빨래를 잘못 개어도 제가 다시 개면 되고 누구한테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혼자 밥을 먹을 때요. 35년 동안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적막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 자유로움이 더 컸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걸 먹고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똑같은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동질감이 있더라고요. 2달쯤 지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35년 동안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팀장으로만 살다가
처음으로 그냥 장도연으로 사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뭐 하고 있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제 시간을 온전히 제 것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동안 잊고 있던 제 모습들도 하나씩 되찾았어요. 음악을 좋아했던 거, 책 읽는 걸 즐겼던 거,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던 거, 35년 동안 회사 일과 가정 일에 묻혀서 까먹고 살았던 것들이죠. 무엇보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비록 작은 원룸이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도 저를 밥만 축내는 존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장도연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낯선 생활 기술들을 하나씩 익혀가면서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과 서예,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구청 게시판을 지나다가 공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야간 도서관 정리 아르바이트 모집, 주 3회,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시급 1만 원.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제게는 새로운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담당자가 물어봤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책 정리하고 옮기는 일이 꽤 힘들어요. 35년 동안 회사 다녔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합격했어요. 아마 이 나이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겠죠. 첫 출근 날, 도서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 일은 반납된 책들을 분류해서 제자리에 꽂아두는 거였어요. 단순한 일이지만 나름 보람이 있더라고요. 아저씨 고생 많으세요. 퇴근하는 학생이 인사했어요. 별 말씀을요. 공부하느라 수고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 짧은 대화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35년 동안 회사에서 받았던 인사와는 다른 종류의 고마움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도서관의 밤 풍경에 익숙해졌어요. 시험 기간에는 새벽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퇴근 후에 자기계발서를 읽는 직장인들, 소설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주부들, 모두들 각자의 이유로 이곳에 와서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책 정리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사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랫동안 해외 영업을 해서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시는군요. 다른 분들보다 훨씬 꼼꼼하세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제가 하는 일에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는 밤마다 찾아오는 단골 이용자들과도 안면이 트였어요. 아저씨,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제가 누구인지, 뭘 했던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서관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어느 날 밤, 책을 정리하다가 서예 관련 책을 발견했어요. 초보자를 위한 서예 입문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이와 살 때 하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서예가 다시 생각났어요. 퇴근 후에 그 책을 빌려서 읽어봤습니다. 기본적인 붙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글자 쓰는 법까지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시작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문구점에서 서예 용품을 샀습니다. 붓, 먹, 화선지, 벼루. 전부에서 5만 원 정도였어요. 35년 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전 재산이었죠. 집에 와서 작은 식탁을 서예 작업대로 만들었어요. 먹을 갈아서 붓에 묻히고 화선지 위에 첫 글자를 써봤습니다. 인이라는 글자였어요. 35년 만에 써보는 붓글씨는 참 서툴렀어요. 붓이 떨려서 선이 구불구불했고 먹이 번져서 글자 모양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투름이 오히려 정겨웠어요. 한 글자, 또 한 글자, 천천히 정성을 들여서 써내려갔습니다. 묵향이 번지는 종이 위에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회사 일로 바쁠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도서관 일과 서예를 병행하면서 6개월이 지났어요. 이 두 가지 활동이 제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기쁨을, 서예에서는 혼자만의 평온한 시간을 얻었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관계들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도서관 이용자들, 서예 동호회 사람들,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들, 모두 제가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엔 아내의 눈치 때문에 취미도, 외출도 꺼렸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는 시간이 생겼어요. 비록 돈은 줄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의 저를 되찾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67세, 다시 첫걸음. 이혼 성립 1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워요. 예전처럼 피곤하고 초라한 얼굴이 아니라 생기 있고 당당한 모습이거든요. 67세라는 나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빠듯해졌어요.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고 혼자 살면서도 나름의 지출이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죠.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게 훨씬 많습니다. 무엇보다 자유가 생겼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걸 먹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35년 동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 이제야 온전히 제 삶을 사는 기분입니다. 건강도 오히려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인지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적당한 운동도 되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서예 동호회 사람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도서관에서 만난 분들과는 가끔 차도 마셔요.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라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 주거든요. 서예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엔 한 글자 쓰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조나 짧은 시도 써볼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지역 서예 대회에서 장려상도 받았어요. 존중받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문구를 쓴 작품이었는데 심사위원들이 글씨뿐만 아니라 내용도 좋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제 마음을 그대로 담은 작품이었거든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처음엔 자식들이 걱정했지만 지금은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에 서예를 하는 시간이에요. 조용한 원룸에서 먹 냄새를 맡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그 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는 온전히 저만의 시간이죠. 35년 동안 팀장이라는 직책, 남편이라는 역할, 아버지라는 책임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그냥 장도연으로 살고 있거든요. 67세의 새로운 출발.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진짜 인생의 시작 같아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존중받으며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명함은 없어졌지만 제 이름은 더 선명해졌어요. 장도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는 67세의 봄입니다.